쇼크가 하나도 아니고 트리플 쇼크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경제 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전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이게 세계 최대 헤지펀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거기에 CEO도 CEO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설립자입니다. 설립자가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긴축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2024년에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금리를 지금처럼 계속 올리니까 경기는 침체가 될 거고 그 경기 침체 거기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연착륙이면 금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지만 이게 경착륙이 됐을 때는 금리를 내려야지 또 경기 부양이 될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착륙이 되는 시점을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결국은 지금처럼 경기가 계속 둔화가 돼서 내년에는요, 지금보다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게 둔화가 아니라 침체, 좀 더 나아가서는 위기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경기 둔화 속 불황은요,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표들을 보면 말입니다. 내년에 경제 위기 온다는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장 말입니다. 금리 인상만 하더라도 고강도 초긴축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7월에 0.75%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9월에도 적어도 빅 스텝, 좀 심하면 자이언트 스텝이나 메가 스텝이라고 하는 1%포인트 금리를 인상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제롬 파월,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죠.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잭슨홀 미팅에서 그야말로 파월의 저주라고 이야기할 만큼 금리를 고강도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충격파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말입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데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물가입니다. 물가가 6월에는요, 소비자 물가가 미국 물가입니다. 9.1%고 7월에는 지금 8.5% 수준입니다. 우리는 6월에는 6.3%였고요. 지금 7월에는 좀 더 떨어지는 모양새죠. 7월이 6.3%였나요? 7월이 6.3%였고 지금 8월이 5.7%가 됐나요? 좀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을 너무 시장에서 과소평가한다는 이야기. 이거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7월에 8.5%라는 숫자, 꺾인 숫자이기는 하나 4월에도 8.5%, 8.3%로 꺾인 적이 있고요. 6월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9.1%가 8.5%가 꺾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꺾인 걸로 완전히 고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경제를 절대로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소평가가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 착오를 불러일으키고요. 이 과소평가 자체가 착오를 불러일으켰으니까 거품이 굉장히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예. 시장이 분명히 나쁜데 지표는 그죠? 예. 그런데 착오를 불러일으켰으니까 뭐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장의 거품은 점점 키운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전문가들조차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오류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조차도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는요, 미국이 지금 2023년에 1%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1%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유럽이 1.2% 성장한다고 하는데 유럽이 1.2%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감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예, 마이너스로 갔을 때 과연 이 예측, 이 예측이 실제하고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의 충격은 훨씬 커질 거라는 거예요. 훨씬 커질 거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그것 때문에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 간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금리가 여러분 지금 3% 2.5%긴 하지만 3%까지 넘어가면 시장에 충격 줍니다. 기준금리가 3%면 대출금리는 7% 8% 줄 수 있거든요. 게다가 물가지수도 지금 9%라는 숫자 8.5%라는 숫자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붕 떠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런 위기는요. 마지막 한 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럽발 위기 말입니다. 지금 실제로는 유럽발 위기가 에너지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도우니까 돕지 마. 도우면 나 에너지 안 주겠어. 천연가스 안 주겠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에 이어서 프랑스에도 지금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입니다. 2021년 8월 23일 날 보시다시피 MWH 메가와트시입니다. 메가와트시당 지금 가스 선물 가격이 26.777유로였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났습니다. 8월 22일이 됐습니다. 276.748이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배 올랐죠. 10배. 여러분 가스 가격이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가스 가격이라는 건 에너지원이거든요. 에너지원은요 결국 이것을 가지고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전기를 생산한다든가 난방, 냉난방을 한다든가 이런 그야말로 동력을 생산해서 가정이 돌아가고 기업이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가게 만드는 건데 지금 이게 10배까지 올라가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됩니다.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꺾이긴 꺾였죠. 9.1% 8.5%로 꺾였지만 유럽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6월에 유럽의 소비자 물가는 9.1%까지 지금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발이 결국 말입니다.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심각한 양상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유럽의 위기는 겨울에 에너지를 많이 쓸 그 시기에 온다는 겁니다. 결국 겨울에 오면 올겨울이 천연가스는 폭등할 거고 전기료도 폭등할 거고 그거를 이기지 못한 경제는 그야말로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예상입니다.
그만큼 유럽발 위기가 결국은 심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현재까지 트리플 위기라고 하지만 여기에 중국 경제의 둔화까지 겹치면요, 세계 경제는 대공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말입니다. 이런 전문가들도 이미 내년 경제 위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전 투자자들도 지금 위기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빠른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예, 폭도 넓고 깊이도 깊은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덧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그 위기는요, 선진국의 위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선진국은 감기 한번 걸린다 그러면요, 예, 신흥국이나 개도국은 알아눕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스리랑카니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니 라오스니 케냐니 뭐 엘살바도르니 전부 다 신흥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구제금융이 바닥이 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신흥국이나 개도국의 어떤 국가 부도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지금 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남아시아의 어떤 위기, 지금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의 방글라데시나 라오스가 대부분 남아시아에 존재하잖아요. 이 남아시아의 위기가 결국 예, 이게 동남아시아로 확장이 되고요. 좀 더 확장이 돼서 중국으로까지 뻗었을 경우에는요, 결국 세계 경제에 타격이 오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그 위기가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IMF 외환위기 생각을 해보자고요. IMF 외환위기도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1992년 3년 금리 인상을 하니까 거기에 타격을 받은 멕시코 경제 박살났습니다. 결국 1994년에 데킬라 위기가 터집니다. 그게 좀 더 강화되면서요, 1997년에 태국의 위기가 오고요. 태국의 바트화가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바로 전이가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필리핀으로 전이가 되고요. 필리핀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전이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면 멕시코 위기 이후에 95, 96, 97 3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까지 몰고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스리랑카의 위기가 제일 먼저 터지고요. 이제는 파키스탄에 대한 위기, 방글라데시에 대한 위기, 라오스에 대한 위기로 점점 확장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의 어떤 그 충격은요, 대한민국으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론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 실전 투자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부채가 위기라고 합니다. 부채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결국 말입니다. 우리는 부채 폭발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위기가 미국의 위기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유럽의 위기, 그리고 신흥국의 위기, 심지어 중국의 위기까지도 불러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위기도 초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예측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한국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2014년 대비해 보면요, 40% 넘게 폭증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버는 것 중에 내가 버는 것 중에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40% 넘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계부채가 폭발의 어떤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계부채가 폭발을 하면요, 당연히 이 가계부채 안에는 부동산에 들어간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크고요.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하강을 하면
경기에 파열음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쓸 돈이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소비가 안 됩니다. 소비가 안 돼요. 게다가 지금 퇴직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금 폭탄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끌한 사람들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쉽게 말하면 돈 땡길 수 있는 거 다 땡겨서 집을 산 사람들도 지금 고통을 느끼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말입니다.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면 외부의 위기도 굉장히 큰 데다가 내부의 위기도 상존하고 있으니 이 두 개가 맞부딪히는 지점이 오면 결국 경제 위기가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시점이 어딜까?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영익 교수도 내년 상반기가 그 충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내년 3분기까지 확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년 3분기까지. 그만큼 지표들이 지금 나쁘다. 그리고 내년 경제는 생각했던 것보다가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요. 경제 위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나 또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착각이 사실은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회장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착각이 결국 위기를 불러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국가부채를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지금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부조차도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체감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체감들이 자칫 말입니다. 더 큰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까 솔직히 좀 걱정은 됩니다. 여러분,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은요. 위기를 반드시 현실적인 위기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요. 위기를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 현상을 그대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회도 갖다 주거든요. 왜냐하면 현금을 쌓아라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